예,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특정인들을 콕콕 찍어가면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한동훈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의혹입니다.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청담동 한 술집에서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 김앤장 변호사들 30여 명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라는 폭로가 있었죠. 이 폭로의 진위 여부를 놓고 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연일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고 계속 의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한동훈 장관이 특정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 모습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짜뉴스 전파가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장관님의 생각과 좀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의 큰 문제는 공당인 민주당이 가세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협업해서 가짜뉴스를 뿌렸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가짜 뉴스를 공개적으로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동훈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갈수록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거는 공당이 저질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다시 사과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예, 김의겸, 장경태, 박찬대, 박홍근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한 장관의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해당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과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과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뭐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인데 저는 바라는 어떤 성정적인 소재를 가지고 예. 대통령이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일을 안 한다. 예. 또 김앤장 변호사 30명하고 그런 어떤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예. 것 마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퇴출돼야 될 삼류 저질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것이 지금 거짓인 게 지금 이제 거의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세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시에 영등포 있었다는 게 이미 통신 기록에서 드러났고 예. 또 이 재벌 최초로 한 첼리스트 같은 경우 지금 유튜브 상에 핸드싱크로 다 지금 내릴 정도로 진실성이 없는 예. 사람이 전 또 남자친구하고의 또 그런 관계 때문에 거짓말했다는 것이 예.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저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예. 굉장히 저는 민주당이 전체 이미지가 저는 곤란해질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일단 저도 당사자 김의겸 의원한테 뭐 물어보거나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요? 왜 물어보시죠 한번.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같은 당 의원이신데 그래도. 요즘 코로나고 같은 상임위가 아니면은 예. 마주칠 일이 별로 예. 없습니다. 예. 박찬대 최고도 그렇고 박홍근 네. 원내대표도 그렇고 장경태 최고도 잘 연락 안 하세요? 예, 아니 근데 일단은 이게 녹취록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녹취록은. 근데 그 녹취록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녹취록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녹취록이 존재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세창 총재가 또 발언하는 그 녹취록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단 한번 좀 지켜보자. 예.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피감기관의 장인 법무부 장관이 제1야당을 향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압박하는 듯한 자세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결과는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이제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으로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회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주고받았던 것들 보면 예. 제가 이 핵심 측근이나 또는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불려진다면 예. 저는 저렇게 대응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듣고 조금 더 겸손하게 국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서가지고 정치 한가운데 뛰어든 것처럼 야당을 향해서 압박을 그 사과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너무 좀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예. 녹취록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예. 녹취록은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죠. 예.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녹취록의 존재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가지고서 사과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이 이제 핵심에 논란의 핵심에 섰던 게 그 첼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 여성. 근데 그 여성과 전화 통화를 했던 그 남자분, 뭐 전 남자 친구라고도 일부 언론에서 표기가 되는데, 네.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좀 의미심장한 또 글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는 거 봐서 뭔가 더 추가적으로 폭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 뭔가 좀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고 뭔가 좀 실체가 있는 건가? 이렇게 사람들은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드러났을 때 명확하게 근거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근거 없는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이 내용을 국회에서 김의겸 민주당의 대변인입니다. 내용을 틀어놓고 김의겸 의원의 혼자만의 얘기가 예. 아니라 이제 민주당 당 지도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그 내용을 틀어놓고서는 예. 최고위원이 돌아가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해당 내용들을 보도했던 그 한 유튜버 같은 경우는 더 수준을 한껏 높여가면서 가진 예. 비방들을 쏟아내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뭐가 있는 것 아니야? 뭐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공당에 나서서 이르겠지? 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들 수사가 다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겠다. 끝까지 보고 나서 하겠다라고 예. 하면 이 내용들 수사 결과로 모든 것들이 다 가짜 뉴스로 밝혀지게 되면 그때는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겁니까? 예. 어느 정도 문제가 인지되는 순간 발을 빼야 될 때에 대한 판단, 타이밍을 좀 재야 될 필요성도 있게 되는데요. 예. 한동훈 장관의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 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끌어들였기 때문에 국가의 이 품격을 완전히 말살시킨 가짜 뉴스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일들의 마지막 순간 모든 일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그때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러시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논란의 핵심에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또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인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분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영등포 쪽에 있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어요. 근데 또 이세창 전 총재랑 직접 이렇게 목소리가 녹음된 이 지금 더 탐사라고 하는 곳에 강모 기자라고 하는 분과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세창 전 총재의 얘기는 뭔가 좀 확신에 찬 듯한 그러면서 이게 이 주장이 이 소설이 아니라 진짜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맞다라고 하는데 이 어느 쪽이 맞는지 그런지를 판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 이세창 총재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그건 일종의 이제 유도신문에 짜집기다, 말린 편집이다,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편집이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당일 본인의 행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 휴대전화 기록도 제출을 했는데 어쨌든 뭐 사실관계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와 별개로 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예. 이게 대통령까지 거론하는 이런 의혹이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예. 아무리 국감장이라고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크로스 체크가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김의겸 의원이 조금 소홀하거나 성급했던 점은 있어 보여요. 예. 저도 과거에 국감을 해보고 뭐 의혹 제기도 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그 남자친구와 그 전화를 했다는 당사자 첼리스트라는 분
그분을 수소문해서 최소한 그분하고 통화를 해보고 저런 의혹 제기를 했다면 조금은 더 어쨌든 본인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을 텐데 일단 그렇지 못한 점이 있고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요.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이게 당 차원의 대응을 했다는 거죠. 예.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에서 번갈아 가면서 저걸 언급하면서 당 차원의 TF 구성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게까지 당이 대응하기에는 좀 설익은 의혹이거든요. 그렇다면 당 차원에서도 최소한의 검증 장치를 둬서 검증을 한 다음에 예. 아 이건 좀 진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안이다. 예. 이랬을 때 당이 나서는 건데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동훈 장관이 이게 뭐 연거푸 예. 상임위에서고 또 예결위 회의장에서고 민주당 지도부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답변인지 예. 저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입장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발언을 거듭하는 것도 예.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폭로를 한 김의겸 의원 쪽이 조금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분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 한동훈 장관을 민주당은 건드리면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득을 얻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까? 왜 자초할까? 이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자, 직접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장관이 법무부 예산에 검찰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한 것은 무슨 근거로 장관이 총장 업무를 대신한 겁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거 수십 년 해온 거고요. 2006년에 국가재정법 제정 시에 중앙행정관서에 검찰총장을 별도로 넣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법무부가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거기서 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수십 년간 해오셨는데 지금 처음 의견을 제시하시는 건가요?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법무부에서? 했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의 잘못이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제가 지금 제대로 몰랐습니다.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 설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평범한 공무원들이 하는 통상의 업무로 그리고 기자들 질문 받겠다. 국회에 견제 감시 받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답변하면 하나도 답변 못하고 내규도 설명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전혀 그렇지 겁니까?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상세하게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거에 과거에는 질문하는 그렇지 것에 않았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답변을 것에 충분히 드리고 대해서 있죠. 구체적 답변이 나와야지 그 질문의 의미가 있고 그게 견제와 감시 기능인 거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규도 정확하게 없다.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명을 뭘 못하고 이렇게 있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딨어요? 법사위든 예결위든 하여튼 한동훈 장관만 나오면은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뭔가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판정패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하면은 저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전 의원님은 한동훈 장관한테 전혀 저런 질문 안 하지 않습니까? 별로 맞닥뜨릴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상임위도 이제 같은 상임위가지고 그래서 글쎄요. 아무튼 뭐 이 조금 전에 저기 보니까 이제 이전에는 뭐 잘 몰랐다 예. 주철현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그 뭐 예산을 뭐 편성을 하고 그런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과거의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의 지적을 하는 것이 마치 문제가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 중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고쳐야 될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또는 뭐 절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과거에는 설사 그랬을지라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해서 고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헛발질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저질러 놓은 거를 여기 뉴스와이드에 나오시는 전재수 의원님이 계속 이게 이제 담고 수습하고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 태도, 이 국회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다.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방어하시는데 곤혹스러워 보이십니다. 어쨌든. 근데 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앞서 이 지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동훈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잖아요. 네.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종이를 꺼내가지고 뭐 김의겸, 장경태, 박찬대, 박홍근 쭉 이제 이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작스러운 이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이 자연스럽게 답한 거라기보다는 마치 서로 주고받거니 이렇게 입을 맞춰놓고
최춘식 의원 그 질문 해주시면 제가 민주당 지도부를 한번 이렇게 딱 하겠습니다. 사과 요구하겠습니다. 마치 사전에 입을 맞춘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건 뭐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고. 의원님, 홍 의원님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니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최춘식 의원이 질의하고 이때다 싶어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 야당 지도부를 사과를 요구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보세요? 뭐 제가 뭐 최춘식 의원이 뭐 사전에 한동훈 장관하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여당 의원들은 좀 장관이 좀 아니면 또 총리가 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좀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좀 예의나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최춘식 의원이 질문을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지금 한동훈 장관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물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몇 명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이게 있었다. 민주당 의원이 묻든 또 국민의힘 의원이 묻든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다 돼 있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전에 준비가 잘 된 장관을 다그치려면 야당 의원들이 좀 더 예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면은 그런 비판 안 받아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한 온라인 매체가 이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가운데 155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큰 사회적 파장, 또 정치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단체 대표의 얘기도 좀 들어봤고요. 정치적 배경 없이 인간의 도리로 공개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고 여야 의견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논란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오늘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단체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공개를 하신 거는 어떤 정치적인 뭐 메시지나 이런 뭐 입장 없이 그냥 정말 언론으로서 공개를 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야말로 정치적이 아니야라고 묻고 싶고요. 이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하려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세상 일을 이편 아니면 저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편이냐 내 편이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는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런 사안에 있어서. 예, 일부 언론에서는 이 시민 언론이 뭐 진보적 성향이다, 뭐 좌파 성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언론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뭐 진보인지 아닌지는 뭐 저희가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명단 공개 이후에 오늘까지 만 하루가 지났는데 달라진 사안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 155명의 명단이 이제 삭제가 됐어요, 그렇죠? 삭제된 이유는 잠시 뒤에 더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명단은 정부, 행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일 텐데 저게 이제 우리 기존의 기성 언론들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자료일 텐데 저걸 어떻게 확보했는가? 누군가 불법 유출한 것인가? 공무원인가? 뭐 그런 논란까지도 번졌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가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일단 기본적인 전제 하나. 이 명단 공개는 올바른 행위였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행위였습니까? 바람직한 행위였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였습니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가족들의 동의가 없는 명단 공개는 저는 일종의 이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걸 인간적 도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추모와 애도에도 윤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윤리는 누구보다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지금 가장 힘들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이 겪을 트라우마라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자신들이 사랑하는 뭐 자녀 혹은 친구의 이름을 저런 화면에서 봐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트라우마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일축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언론이 글쎄 언론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막 시작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더 탐사 앞서 이제 우리가 한동훈 술자리 의혹 얘기했는데 민들레라는 거는 이제 더 막 탐사와 시작하는 협업을 했다고 하죠. 했는데 근데 저럴 권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물론 따져봐야 됩니다. 저게 과연 위법한 행위가 개입됐는지 안 됐는지 저 자체가 과연 위법한 건지 아닌지. 명단 유출과 관련해서. 근데 그 이전에 저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책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점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명단을 일시적으로 삭제한 것은 저 명단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자기네 그 가족의 이제 희생당하신 분의 이름이 공개되길 원치 않는 그 가족분들의 항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땡땡땡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내린 걸로 좀 보입니다. 다시 이제 명단이 올라올 텐데 나머지 분들은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 항의를 하지 않은 분들은 다 명단 공개에 찬성했다라고 저 언론은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외교적, 국제적 문제로까지 비화가 돼 버렸습니다. 예, 맞아요. 명단이 공개됐던 그 외국인 희생자 가족들도 굉장히 항의하고 있죠. 가족 중에 예. 이제 대사관 한 곳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 유족의 뜻에 따라서 공식적인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 국적은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만 명단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해달라라고 하는 예. 이 외국인들의 목소리까지 전해지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한 개인의 인권을 예. 처참하게 무시하는가, 이런 일이 이제 국제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유족들 입장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심리적인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 겁니다. 그 이태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혹은 예. 아니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도 제대로 된 뉴스를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상황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때문에 예. 심각한 고통,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할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름을 공개했으니까 내 이름은 우리 가족의 이름은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예. 해야만 이 이름들이 빼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일부에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옛날에 이름 공개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 10월 29일 밤 그리고 10월 30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처참했던 장면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CPR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많은 시신들이 막 있었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옷까지 벗겨진 상태 속에서 있는 시신들도 사진들로 찍히고 예. 이런 내용들이 여과없이 공개되니까 이런 거 유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홍 의원님이 또 관련된 내용들 예. 법안까지 막 제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참담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실명 사진들이 공개가 되고 나면 이들에 대한 2차, 3차 피해 예.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상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켜보게 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도대체 왜 예.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들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이들이 이토록 하도록 방기, 방치 예. 혹은 오히려 부추긴 것 아닌가 싶은 정치권의 인사들까지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고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명단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를 했는가? 왜냐하면 희생자분들의 명단은 행정기관, 그렇죠? 뭐 병원에서 희생자분들의 개인 정보를 건네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누군가 취합을 하고 있었겠죠. 그거는 공공기관이겠죠. 정부 부처거나.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감찰을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보 공개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재난 관련된 어떤 부처에서 이 명단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는지 이제 이 문제도 심각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 이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만, 넥타이, 얼마나 이게 참 이게 다시 진짜 생각해도 끔찍한 참사입니까? 사고 이후에 정말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지인들이 받는 어떤 2차, 3차 어떤 그런 가해가 엄청나서 저도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SNS에 도는 것을 좀 최대한 빨리 좀 삭제하자고 해서 방심위가 공식적으로 삭제한 게 84건인데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삭제만 하지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저는 어제 이제 형법 개정안을 통해서 2년에서 5년 사이에 이제 형사처벌을 유족 동의가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공개는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안 개정도 냈습니다만은 이 사안은 진짜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인간적인 어떤 기본적인 윤리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추모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유가족의 어떤 트라우마만 더 조장을 하게 되고 2차 가해만 지금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언론 매체에서 한 이것은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들 언론 매체에 어떻게 보면 주가를 높이는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걸 통해서 정치적 선동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공식적으로 이번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고 틀려도 너무 틀렸습니다. 서둘러 애도 기간을 설정하고는 위패와 영정도 없는 추모를 종용합니다.
여타 국가적 대형 참사들과 달리 희생자 명단을 꼭꼭 숨겼습니다. 존엄한 한 분 한 분은 지금껏 다만 추상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강요된 가짜 추모만 있었을 뿐입니다. 명단 공개는 슬픔의 당사자인 유족들의 입장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유족들 입장과 다르게 마음대로 막 공개하는 거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그거는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공개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논의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재명 대표가 자기 개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뭐 당 차원에서 그걸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 어떤 경우에도 유족들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노웅래 의원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 유족 동의를 받지 않는 명단 공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게 공식 입장인데 유정주 의원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민석 의원, 또 철험회 소속 의원들, 또 무소속 민영배 의원. 이분들은 명단을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모두를 기억하겠다. 이겁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모두를 기억하는 게 옳다. 뭐 이따가 신부 얘기 또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의 목소리가 당의 다수 의견은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족 동의와 무관하게 그렇지 않을 실명 겁니다. 공개가 그렇지 옳다 않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유족 동의도 없이 어떤 권리로 그렇게 가능합니까? 유족의 동의를 당연히, 받는다라고 예. 하는 기본 전제는 확실하다. 당연히 그런 겁니다. 예, 당연히 유족의 남겨진 유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득하고 해야 되겠죠. 예. 당연한 것이죠. 예. 누가 어떤 권리로 그거를 마음대로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족 동의 없는 이 민들레 명단 공개는 이 철험회 소속 의원들도 부적절하다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보는 그런 거군요. 겁니다. 예. 예. 아니 무슨 권리로 그 돌아가신 분들 얼굴과 또 이름을 그렇게 공개를 예. 하겠습니까? 그것은 유족들의 동의를 반드시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이름 공개하자 그 이야기도 당연히 유가족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조건이 붙었었죠. 당연히 예.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다는 말씀을 예.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그런 측면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 국가가 이 슬픔을 함께 나누자 그래서 국가 애도 주간을 애도 예. 기간을 정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 그러면은 이전에 어떤 사회적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애도 주간을 정하고 했는데 예. 대개의 경우 보면은 위패라든지 영정사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위패라든지 영정사진이 전혀 없이 국가가 주도하는 애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없이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정부가 너무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위패도 없고 영정사진도 없는 이게 뭐냐. 이런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대응과 관련한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아마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는 것이고 어떻든 유가족의 동의는 반드시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나오셔서 과거에 했던 그 말씀처럼 이 민들레 이 단체의 이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있는 하에서의 실명 공개를 요구하는 그렇습니다.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천명하면 어때요? 아니 이전에도 그 전제로 해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랬죠. 아니, 또 한 번 그럼요. 하면 민들레 뭐 그것도 발표이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한번 촉구. 뭐 기회가 생기는 대로.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 문제를 놓고선 뭐 여당으로부터 또 일부에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민주당 입장을 내놓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제가 조금 전에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유족 동의 이것이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여당 얘기는 어떤지 여당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데도 위반되는 소지가 높고 또 공개했다가 허겁지겁 명단을 지우고 감추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주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정략적 목적으로 명단을 공개한 걸로 보여지는데 법률적인 판단이 뒤따를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가 잘못됐으면 잘못되었다고 비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뭐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으셨죠, 전재수 의원님.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침묵하지 말고 얘기하시죠. 아니요,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예. 저는 뭐 정치권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에게도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유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뭐 그것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런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 20명 정도가 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청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사로부터 16시가 흐른 어제 희생자 가운데 155분의 이름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추모미사에서 비로소 그 넋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됐고 이제 비로소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할 수 있게 됐다. 12구 참사 희생자 온라인 기억관을 개설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이게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야 굉장히 합리적으로 항상 모든 사안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주십니다만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상당수의 모습들은 전재수 의원님의 뜻과 다른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아니죠. 예, 20여 정도면 상당수의 국회의원이지 한두 명이 아니지. 교섭단체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 아닙니까?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민주연구원의 책임 있는 부원장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에 도배되게 만들어야겠다 주장했던 게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나와서 행동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면 민주당이 정말 유족들로부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의지들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됐죠.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아니 잠깐만. 16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을 이렇게 상당수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소수 일부로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주관적인 관점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번 참사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어떤 진상규명과 수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의표와 영정이 없는 추모나 애도는 가짜다. 그건 책임을 축소하려는 거다. 이런 담론이 유포되기 시작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그 담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향해서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물론 유족들의 동의를 전제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의원들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이 일부 매체에서 이런 식의 일방적인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그런 담론을 재생산함으로써. 근데 보십시오. 2016년도에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김군이라는 청년이 아주 비극적으로 생명을 잃었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던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산재 사건이 있었지만 근데 지금도 우리는 구의역 김군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분의 얼굴도 모르고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했던 추모가 가짜입니까? 근거 없는 담론이에요. 근데 정부가 책임 있는 대응을 안 하는 거를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비판의 사유에 이런 근거 없는 담론을 들어서 마치 명단을 저렇게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얘기한 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민주당 지도부가 자락을 깔아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더 분명하게 이재명 대표가 나서든 아니면 당의 지도부들이 나서서 이건 잘못된 거다. 갈라줘야 됩니다. 상황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재수 의원도 크게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은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더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처벌 2차 가해라고 하는 얘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듣겠습니다. 친야 매체라고 하셨는데요. 더 탐사하더라고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단체가 마치 총대 매듯이 이렇게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더 탐사나 민들레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한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공적 자료가 유출된 과정에 대한 어떤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망하신 이 피해자분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인 어떤 좌표찍기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좌표찍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단 공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일부에서는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것도 좀 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산구청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한 비난을 받고 있는 또 경찰의 수사 대상이 돼 있는 박형 용산구청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는데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참사가 일어난 지 보름이 넘도록 제 가슴은 무거운 자책과 후회에 휩싸여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섣부른 해명으로 큰 혼란을 드렸습니다. 제 불찰에 감히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결국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머리 숙여 국민께 사죄했고 유족에게 사죄했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 과정까지 오기까지 이날 오늘 이 사과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잘못됐던 그런 발언, 행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오랜만에 우리 정상을 만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도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번 순방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입니다. 논란도 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행보 또 비공개 행보가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 정치권, 국민은 또 갈라져서 이렇게 서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프놈펜에서 어린 아이, 환자 아이를 안고 있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을 따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리에서도 비공개 개별 행보를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논란이 되는 것인지 참 이 부분을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전재수 의원님한테 물어보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오드리 헵번처럼 이렇게 아픈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뭐 비판을 하려면은 좀 이제 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는 비판이면은 참 좋을 텐데 좀 비판이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 비판하는 분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대통령 네 분을 모시고 해외 순방을 뭐 정상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다자회담이든 많이 댕겨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자회담을 하게 되면 영부인 프로그램을 그 나라가 별도로 만듭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제 자기네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부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가급적이면 거기에 참여를 하죠. 근데 안 가도 되는데 거기를 안 가고 다른 데를 갔는데 예를 들면은 캄보디아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취약한 의료시설이라든지 또 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저 어린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건데 굳이 영부인 프로그램에 안 가면서 저렇게 이슈화되고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되는 것은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실무 협의를 쭉 해보면 외교 프로토콜상 캄보디아가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해외만 나가고 또는 국내에서도 먼 일만 하면은 이렇게 과도한 비판도 쏟아지고 또 적절한 비판도 쏟아지는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주가 조작이라든지 허위 이력, 허위 경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근원적인 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적극적인 행보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는데 저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 보면은 좀 세상에 좀 드러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취약한 부분을 김건희 여사가 굳이 갈 필요가 있었느냐. 근데 만약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를 갔다. 그러면 야당은
아니 뭐 비싼 돈 주고 가서 관광하러 다니냐 또 그런 비평이 안 나왔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우리 김건희 영부인과 관련해서 예. 근본적인 이런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면 예. 아내로서 내조만 하겠다라고 대통령 선거 캠페인 중에 국민들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대통령보다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그때 판단은 잘못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랬으면 과연 이런 과도한 비판이 쏟아지겠냐. 그러니까 예.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논쟁의 소지를 좀 없애고 난 뒤에 예. 행보를 하는 것이 그것이 또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예. 난 뒤에 행보를 하는 것이 여러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환경운동가 자매를 면담을 했고 또 이 발리 한국학교 한인학교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개별 행보, 비공개 행보라고 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 또 우리 외교 차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정상 외교에 어울리는 행보를 해주셔야죠. 배우자 간의 외교도 중요한 외교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영부인이 무슨 정보기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무슨 비밀 외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일정을 제대로 공개하고 언론과 함께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지 좀 의아할 뿐입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 앙코르와트 방문하는 것을 배우자들에게 그런 권고 프로그램으로 제시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그것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꼭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의 배우자가 11명인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배우자는 5명이고요. 나머지 6분의 배우자는 우리 이제 김건희 여사님 포함해서 각자 별도 일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최국 프로그램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결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 얘기도 들었고 윤호중 의원 얘기도 좀 들으셨잖아요. 예. 그냥 그러면 이제 야당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김건희 여사가 이제 나 앞으로 영부인으로서 공개적인 행보를 하겠다. 네. 뭐 조용히 내조만 하는 그런 거 하겠다라고 했던 과거 대선 때 약속은 이제 내가 못 지키고 이제 공개적으로 행보를 하겠다. 이렇게 차라리 선언하면 어때요? 야당이 그걸 자꾸 안 했다고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동굴의 우상에 빠져서 무조건 이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이다 이런 어떤 시각으로 받아보니까 청담동 바 사건도 그렇고 뭐 무리한 어떤 발언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심장병 해보론 병원에 가서 어린이를 안고 있는 그거를 두고 뭐 또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라는 등 또 빈곤 포르노를 찍는다는 등 뭐 김용민 의원은 사악한 또 뭐 행동이라는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어떤 비난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그 영부인 외교라는 것은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어떤 빈틈을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병원에 가는 것을 캄보디아가 그 좀 숨기고 싶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장을 거꾸로 해서 영부인이 저기 간 것에 대해서 이 캄보디아 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과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홀타동복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 미국의 대통령을 우리가 비판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어떤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이다. 그리고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까지는 공개에 대한 굉장히 좀 부담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공개 비공개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각도에서 좀 더 공식적인 영부인의 어떤 이런 어떤 외교 순방 활동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새롭게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캄보디아에서 아픈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우리 김건희 여사 사진을 좀 화면에 잠깐 띄워 주십시오. 좀 크게 좀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빈곤 뭐 오드리 헵번을 뭐 이렇게 패러디했다, 뭐 이렇게 따라했다, 이렇게 코스프레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아픈 아이들 또는 이제 어려운 그것들을 화면에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부를 받는 이제 우리 저 국제적인 봉사단체들 있죠. 그런 것처럼 하는데 뭐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현상을 이제 하는 말인데 이게 빈곤 포르노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윤상현 의원의 말처럼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보는 것인지 양극단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태 의원과 주호영 의원의 얘기를 좀 듣고 이 사진을, 이 영상을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최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푸놈펜의 선천성 심장질환 앓는 소년의 집에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의료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빈곤 포르노에 대한 비판과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 누구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여성에 대해서 그것도 영부인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나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는 점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원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과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는 장경태 의원을 당헌 당규에 따라서 조속히 징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한중 정상회담 영상이 들어와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3년 만에 만났습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면은 이렇게 막 파한대소하고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 때 그 모습은 좀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중 정상들이 3년 만에 다시 마주했습니다. 북핵 문제도 있고요. 최근에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또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그 문제들이 좀 오늘 좀 잘 풀리는 단초가 되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얘기 돌아가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빈곤 포르노,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화면에 내세워서 동정론으로 뭐 성금을 모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뜻하는 바를 성취하는 거죠. 뭐 비판론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저 사진은 그런 맥락에서 비판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도움의 손길이 가면 그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모습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게 이제 우리 언론들한테 예고를 하고 사전에 그리고 이제 동반 취재를 예. 나간 게 아니고 비공개 일정이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랬다가 언론에 전달해준 사진과 영상, 예. 그 일부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게 보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획이 국내에서부터 저게 됐을 텐데 현지에서 섭외됐을 리는 만무하고 국내에서부터 이제 공식적인 배우자 세션은 안 가기로 예정이 됐던 거고 예. 대신에 저희 일정을 수행했는데 물론 저는 김건희 여사의 선의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의보다 부각되는 거는 이미지고 홍보 효과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애초에 의도가 어땠든 간에 저 이미지나 홍보 효과를 위해서 예. 저렇게 이제 현지인의 집까지 방문을 했는데 가난을 전시하는 거냐? 과연 저게 저 사람들한테 좋은 거냐? 예. 그리고 인도주의나 인권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맞는 거냐? 이런 비판이 따를 수 있죠.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서 비판하신 맥락은 일종의 성인지 감수성 차원의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없는 신조어가 아닙니다. 저게 이제 국제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하는 그런 NGO들이나 단체들 사이에서 하도 저런 경향이 심화되다 보니까 금기해야 될 사항으로 저런 그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요즘 들어서는 구호 활동에 저런 식의 홍보가 별로 효과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감수성이 많이 달라진 거죠. 우리는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더 비난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영부인에 대한 공식적인 지금 팀이 없어요. 여전히 제1부 속실에서 일부가 지원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영부인의 의지가 많이 개입되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조금 전문적인 관리 인력이 영부인의 일정 동선 메시지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면 저는 저런 비판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어떻게 보면 좀 걸을 수 있었던 그런 맥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더더군다나 발언에 대한 주의를 요해야 됐던 이유는
작년도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을 때 아직 정치 참여 선언을 하기 전에 있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부인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마타도어들이 쏟아졌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전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는 상태 속에서 접객원, 줄리 등 여성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 이런 의혹들이 쏟아졌던 내용들 기억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발언 속에서 뭐 있는 사전적 용어라고 합니다만은 이 내용 지금 포털에서 검색하니까 청소년의 부적절한 검색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내용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주의를 기하지는 건 물론 이거니와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항상 부메랑처럼 했던 얘기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보여지는 형태의 사진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삼게 된 건데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들었던 외교 행보 혹은 아니면 뭐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 더 나아가서 민주당 인사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사진 찍었던 내용들 이런 내용도 또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팔짱을 꼈다고 또 비난을 하던데 지나서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팔짱 꼈던 내용들이 다시금 회자가 되고 나니까 또 그런 비난은 또 안 하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를 제기하게 될 때는 정말 외교적으로 나가서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잘못했다라고 좀 따끔하게 지적하면 모르겠는데 사사건건 모든 것들을 김건희 여사에게 뒤집어 씌우듯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해야 될 얘기는 이른바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부 얘기. 이제 신부가 아니죠. 이제 박탈당했죠. 이제 그리고 또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더 탐사 측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았던 그래서 155명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호명했던 그 신부 역시 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일기처럼 쓴 얘기가 언론에 공개돼서 그런 것이다 라고 김규돈 신부는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성직자가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이거는 한참 선을 넘은 얘기 같죠? 아무래도 성직자분들이 저렇게는 안 하시는데. 사실 성직자를 떠나서 보통 사람도 사실 저런 식의 말을 해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화풀이로 술 먹다가 에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안 돼요. 예,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 요체를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나셨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게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가장 중요한 어떤 사명인데 그래서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어떤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사제 신부님들이 저런 식으로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는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당연히 뭐 사제 직분을 지금 박탈을 한 건데 그런데 그런 어떤 지금 분위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참 불행한 일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신부인지 삼류 정치인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종교의 정치적 참여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도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뭐 본인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고 싫어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가 비행기가 추락하기를 원하는 거는 또 그건 아니죠. 또 하나는 그 더 탐사라고 하는 이제 앞서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했던데 그분들 이제 명단을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 줬고 거기에 소속된 신부가 이제 희생자분들의 이름을 호명해서 또 징계를 받았죠. 근데 문제는 그 명단을 넘겨준 그 더 탐사라는 곳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인지 모르겠지만 방송하면서 이 떡볶이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먹어가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것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어려운 행동들이 자꾸 나타나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저도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든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이것을 한 곳으로 좀 모으고 또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어떤 희망과 통합, 치유. 통합 뭐 이런 거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정치에서 어떤 갈등과 분열이 다른 우리 사회의 영역으로까지 번져나가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조차도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예.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 이제는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이 이렇게 어떤 진영 간 대결이 돼버리는 이 완전히 이제 무한대의 싸움과 무한대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성직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대부분 훌륭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실망스럽고 특히 이제 성공회 신부님 같은 경우는 사제직을 박탈당했고 카톨릭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징계거든요. 이 성무를 집행정지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징계거든요. 이런 징계를 당했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조금 우리가 좀 가슴 속에 있는 어떤 화라든지 분노라든지 또는 미움이라든지 적개심이라든지 이것을 조금 한 템포 좀 늦추고 톤 다운 시키고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거는 이분들뿐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뉴스와이드에서 다루는 우리 정치인들이야말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얘기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뭐 이상민 장관 얘기했죠. 폼나게 뭐 사표 쓰는 그런 얘기를 했죠.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뭐 빨리 사표 쓰고 나가시면 나처럼 뺏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셨죠.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 뭐 바락이라는 표현 쓰셨죠. 이게 자꾸만 이게 정서랑 국민 정서 대다수 정서랑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 일반으로 번져나가면서 자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반인들 또 종교인들의 저런 발언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뭐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요 발언 하나로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뿌리부터 재정비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진심이고요.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응답했다고 보십니까? 장관의 비겁한 태도, 또 뻔뻔한 말 바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는 나 혼자 좀 살아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발악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오늘 저의 발언으로 예결위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거친 표현을 쓰고 사과하고 거친 표현 쓰고 사과하고 여야를 넘나들어서 또 행정부 장관을 뭐 다 넘나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씩만 코멘트를 좀 듣겠습니다. 뭐 누가 어느 분이 좀 제가 사실 사회 지도층일수록 그 이제 매체의 어떤 발달이 이제 심해지는 오늘 같은 사회에서는 더더욱 이제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요. 저도 정치권에 들어보니까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말을 좀 강하게 하는데 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점잖게 내지는 합리적으로 하면 언론에서 이게 포커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게 이야기해야지 그게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 받고 자기 어떤 그 인지도 높아지고 이런 어떤 사실은 유혹을 사실 많이 받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단기간에 좋을 줄 몰라서 결국은 돌아가면 자기한테 피해가 되고 특히 우리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정말 단기간에 유혹을 뿌리치고 사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강경한 소수의 지지층만을 위한 발언들이 더더구나 이제 진영이 갈등이 짚어지면서 그런 어떤 지지층만 바라보는 그런 게 좀 심해지고 있는 거죠. 이번 기회에 대통령님도 XX 이제 그만 하시라고. 예. 주목받을 수 없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게 진영 갈등이 격화되고 정치가 극단화되면서 빚어지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정치는 어쨌든 다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경쟁하는 게 정치지. 다르다 그래서 배격하고 공존할 수 없다. 이게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런 사나운 언어, 또 사나운 정치가 결국엔 시민성마저도 사납게 만드는 거 아닌가. 대단히 안타깝고 염려스럽습니다. 정치인들이 좀 먼저 좋은 말들 또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것이 사회 저변으로 계속 확산돼 가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한중 정상회담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3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좀 회담 성과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 미사일 문제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계속 잦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 중국밖에 없어요. 네,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들이 있었는데요. 유엔 안보리에서 여기에 대한 규탄 결의안조차 통과되지 못했던 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점들을 끄집어냈던 것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뭔가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미국도 얘기하고 있는 만큼 뭔가 영내에서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한중 관계가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 그렇죠.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으로도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 불편하죠. 오늘 진짜 모멘텀을 좀 바꿀 수 있는 우호적 관계로 좀 바뀔 수 있는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저 자리가 일단 만남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게요.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해협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 항해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을 했고, 특히 또 그저께는 한미일 삼국이 포괄적 어떤 그런 통해서 굉장히 좀 시진핑 입장에서는 좀 속이 조금 좀 불편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회의가 사실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야당도 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적 논평할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우리 대통령이 국제 외교 무대에 서게 되면 철저한 국익의 대변자, 국익의 옹호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대한민국이 특정 진영의 어떤 돌격대 뭐 이렇게 돼 가지고는 우리가 수출 주도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국익이 훼손될 우려가 좀 있다. 이런 이제 걱정들은 조금씩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국익의 대변자, 국익의 옹호자로서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을 잘 수행하시고 돌아오시라 이런 기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 한중회담, 한미일 회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뭐 김건희 여사가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아이들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오늘 있었던 주요 핵심 사건에 대한 이슈에 대한 온마이크를 좀 듣고 뉴스7 시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도 영정도 없는 곳 국화 꽃책에만 지금 분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과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오열도 들립니다. 명단 공개는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도 희생자들의 존엄과 유족의 아픔은 조금 더 헤아리지 않고 어떤가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희생자들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 거지 윗사람이 너는 이렇게 해주면 당신의 명예가 회복되는 거야 위로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유족 중에 한 분은 자기의 이름을 정말 알리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유가족의 동의가 있은 후에 공개하는 것이 100번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사로부터 16세가 흐른 어제 희생자 가운데 155분의 이름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희생자를 제대로 추모할 수 있습니다.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철저히 공적인 자료거든요. 그리고 사생활 보호 비밀의 자유 침해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습니다.